그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음.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 지역이다라고 기술을 했고 또 네. 이게 뭐 지도에서도 여러 개의 지도에서도 아예 독도가 나오지 빠졌죠. 않고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 조치 지시했다 이렇게 네.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화인가? 그 이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네. 중국명 다오디다오 일본 센카쿠 열도에서 지금 영토 분쟁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음. 일본은 영토 분쟁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아. 일본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영토 분쟁이 없다. 분쟁이라는 지금이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 부정하죠. 네네. 마찬가지로 일본은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있다 그러지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영토 분쟁 없다.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이걸 분쟁 지역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 게 분쟁화되면 국제 형사재판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분쟁 음. 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왜 이거를 저 법원에 가서 남들하고 이거 재산 분쟁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은 분쟁은 없다예요.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영토다. 그러면 끝난 거다. 이러는데 물론 시끄럽긴 하죠. 그런데 이 문구가 그런 정부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영토 분쟁이 있다. 이렇게 해버렸으니 이건 일본 자위대가 내는 방위백서하고 문구 하나까지 똑같아요. 문구 하나까지 똑같은 거예요. 일본 방위백서가 실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음.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게 왜라는 거였어요. 왜? 도대체 왜? 왜? 근데 계속 이어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육사의 흉상철거 문제도 그렇고 또 과거사 배상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뭐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친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도대체 이 국방부가 발간한 그 정신교육 자료에다가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할 정도의 이런 상황은 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보시죠. 지금 다들 이 언론 보도가 저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장은 전체를 봐야 돼요. 네. 단순히 영토 분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다음 대목이 더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독도에서 한일 간에 네. 또는 어떤 주변국하고 우리가 이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일본의 그 센카쿠 중국 다오디다오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영토에서 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걸 따지고 들리래. 이건 주변국 입장에서 이렇다 그러지만 주변국 입장이 이러지가 않아요. 여기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독도 방어 훈련 왜 포기했습니까? 매년 하던 독도 방어 훈련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안 하잖아요. 훈련 직전에 일본 눈치 보다 취소했잖아요. 아니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는데 독도 훈련을 안 해? 그럼 영토 방어 안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 문장의 이 전체적인 논리가 영토 분쟁이라는 표기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언론이 여기까지 못 짚는다는 건 이게 오히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지향하는 싹수가 노란 정치군인들이 말아서 알아서 충성한 겁니다. 알아서. 마침 이번에 지필진이 민간 대학 교수가 빠지고 네. 현역 투스타, 예. 국방부 정책관리관, 그다음에 정책관리관 차장, 원스타 여기가 다 들어왔고 실무진으로는 중위부터 대령까지 군인들이 들어와서 지들이 직접 쓴 거예요. 이것도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민간 자문 감사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직접 써. 거기에다가 이제 그 민간 감수도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부 정신전략원 교수들을 참여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식구끼리 이래가지고 외부 자문 또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 허무맹랑한 어떤 거의 망언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이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의 평소의 사고 체계와 본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이건 실수도 아니고 어제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이 계속 이걸 옹호했습니다. 그 기자 브리핑에서. 그 언론에 다 생중계됐는데 아니 뭐 여긴 주어가 주변국이다. 영토 분쟁하고 우리가 저 영토 분쟁한다고 여기 말한 적 없다. 그러면 우리 입장을 한 줄 넣어줬으면 그나마 익스큐스가 돼요. 이렇게 주변국은 하고 있으나 독도는 우리 영토고 단호하게 우리는 결연하게 영토를 수호한다. 뭐 한 줄이라도 이렇게 넣어줬으면은 그나마 좀 문제가 저 나중에 변명이라도 되는데 주변국이 그러는데 우리 입장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정신교육 교재라고 내놓으니까 전체가 다 이거 황당해서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본심인데 해명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정신전략 교재가 워낙 심각한 그 퇴행적인 내용을 수없이 많이 담고 있는데 언론이 이 독도 문제를 유난히 부각하면서 그걸 좀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사적 충돌이 뭡니까? 군사적 충돌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 다른 부서보다 우리를 지켜줘야 될 국방부가 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게 너무 아니 무서운 일본보다 거예요. 더한 일본 편이죠. 일본이 독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할 수 있다는 말 한 적 없습니다. 이건 일본보다 더한 일본의 극단적 세력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일본 주장도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원히 박탈당한 국적 없는 군대 대통령한테 충성심으로 출세하고자 하는 싹수가 노란 정치 군인들의 작품이라 이겁니다. 이걸 하나 군에서 걸러주는 기능이 없고 차단하는 제어 기능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군대가 어느새 방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요즘 뭐 서울의 봄이다 뭐다 이렇게 네. 영화가 개봉되고 과거에 대한 역사 관심이 높아지니까 기어이 자기들의 어떤 과거 역사 그 권위주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이런 식의 자기 보호 본능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1년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지난해 신년사를 보니까요.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1년 전에. 수출 26년 만에 최장기 무역 수지 적자를 지난해 기록했었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는다고 했는데 자유가치 동맹한다고 하면서 맨 앞에서 전 세계 맨 앞에서 고색창연한 이념의 깃발 휘둘다가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오히려 악화되어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뭐 무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금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술과 관련된 수많은 루머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일반 직장인들이 노력하는 만큼이라도 좀 성실해 본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보이기라도 한다든가 2024년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새아침 최경영의 정치본색 오늘부터 아침 9시에 시작합니다. 네, 신년 특집 정치본색 심층 토론 오늘도 뜨거운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 민동기 시사평론가 민동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금주 같은 거 뭐 술 많이 드세요? 정기남 교수님. 지난주까지는 많이 먹었는데요. 예, 네, 이번 주는 좀 참아야죠. 예, 새해 첫 주니까. 예, 그리고 특히나 또 저는 이제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예, 용띠인데 예. 갑진년 새해 첫 방송을 또 스픽스의 정치본색과 함께 시작해서 예. 좀 이번 주라도 좀 값지게. 건전하게 값지게. 값지게 그렇게 갑진년은 한번 값지게. 임해보겠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는 새해 다짐 같은 거 있습니까? 새해 다짐이. 예. 네. 새해는 돈을 잘 벌자든가. 그 이제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해 잘린 거를 다 회복하자든가 뭐 이런 거 각종 지상파에서 잘린 것을 다 회복하자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게 다짐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예. 다짐한다고 되는 세상이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네. 그만 시리에 빠지자. 네. 그만 시리에 빠지자. 네. 시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예. 근데 이제 마음대로 안 되겠죠. 네. 그래요? 그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요소가 뭐예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예?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왜 이렇게 사는가? 네. 왜 이렇게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자기 전에 예. 왜 이렇게 사는가? 네. 예. 본인의 원인에서 그래도 자기 성찰 쪽이네요. 예. 남 탓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민동기 기자는 어떠세요? 예. 저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예. 많이 걷는 겁니다. 많이 걷자. 올해 제가 보니까 평균 한 5,000보. 평균 5,000보. 하루. 5,000번은 걷는다고 하기도 좀 힘들어.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5,000보도 하루에 안 걷는 분들이 제 주변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5,000보, 작년에는 5,000보를 걸었기 때문에 평균. 만보. 이번엔 좀 갑자기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진 않고요. 얼마 안 돼요, 만보. 아니, 하루에 만보 걷기가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만보 그래서 1시간 조금 걸으면 만보인데? 그래서 한 8,000보 이상, 8,000보. 평균 예. 8,000보 이상 걷기. 뭐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60% 성장시키는 그럼요. 거니까요. 네. 예. 매출을 60% 성장시키고 국가 경제를 60% 성장시키고 그러면 우리 다 부자 되는 건데. 예. 네, 이 숫자를 듣고 느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를 소유한 분들의 대화다. 예. 차가 없는 사람은 하루에 만보 걷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좀 하면. 저도 만보 걷거든. 근데 예. 차가 있으시지만 취미가 예. 약간 이제 어디 가시는 게 취미인 거잖아요. 아니죠. 다 지하철이야. 그러니까 지하철로 이동하세요? 예, 지하철로 이동. 예. 차로 이동하시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3,000보 뭐 이렇게 걷는 것도 많이 걸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처럼 애초에 차가 없다. 그러면은 조금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순식간에 5,000보 예. 그리고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럼 순식간에 만보.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서도 좀 격차가 느껴지네요. 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예. 숫자 가지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올해 가장 그 관심 있는 숫자는 총선에서 어떤 당은 몇 석, 어떤 당은 몇 석, 뭐 몇 대 몇, 이거 뭐 술 내기, 돈 내기 뭐 이제 곧 있으면 한 3월이나 4월부터는 시작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글쎄요, 예. 몇 석을 전망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개인적인 일화가 있습니다만 2004년 총선입니다. 2004년 총선을 치를 때인데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이제 1당이 됩니다. 예. 과반의석을 확보하는데 제가 그 시절에 이제 제가 했던 일이 KSY, 지금도 있습니다만 KSY 제가 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아, 한국 사회여론연구소 한국 사회여론연구소. 그때 151석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아, 정연호 교수님 거기 계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 설립자이고 아, 그러셨구나. 또 소장 역할을 하고 이제 지금은 후배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때 151석을 맞췄는데 열린우리당 과반의석 한 석 넘긴다라는 걸 맞췄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전국조사를 3회 253개 지역구에 전국조사를 3회 하고 돈 많이 드셨겠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거. 어마어마하게 들죠. 예. 근데 그 지역구 단위로 선거를 조사를 3회 실시하고 지역구 단위로 그러면 1000명씩 하는 거예요? 1000명씩이 아니라 500명씩. 500명씩. 500명이면 예.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그 정도면. 예. 그다음에 전국 단위 조사를 전화 면접으로 한 3회. 와. 그런 어떤 데이터의 축적에 기반해서 민심의 향배를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구조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반의석을 적중한 바가 있는데 그때 2004년에 또 언론들 보면은 그렇게 예상을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거든. 자신도 없었고요. 예. 근데 제가 그 얘기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의 그 바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뭐 180석 뭐 이게 200석까지 얘기합니다만 범야권 200석 그런 어떤 수치 데이터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당이 돼야 돼 다수당이 돼야 돼라고 하는 압도적 다수당이 돼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투영된 것인지 그렇지.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볼 때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뚜렷하게 어떤 각인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렇죠. 또 여야 지금 그 구도 속에서 지금 여당이 보여주는 그 비대위치대 출범했습니다만 야당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 이외의 어떤 뚜렷한 비전과 어떤 정책적 전망들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권 심판론 구도가 좀 강화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인물이라든가 뭐 이슈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선 구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야당이 상당히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토대는 만들어진 그런 환경으로 봐야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선거 전망은 그러니까 각 세력들의 선거 전망은 각 세력들의 이제 바람이 실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에 이제 국한해서 봐야 되고 또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뭐라고 사이에 말하기는 그렇죠. 그렇지. 그 예.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지금 각 이제 정당들이 몇 석을 얻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건 대단히 어렵죠. 그렇지. 그리고 아직 섣부른 예단이니까 그걸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이제 정권 심판론이 한쪽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정권 심판론을 지금의 이제 여당 집권 세력이 어떻게 이제 파해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건데 아직까지는 그 파해법이라는 거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찾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 뭐 자리에서도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그 파해법을 찾는 과정에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마지막 어떤 해법처럼 나온 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인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가 좀 여러모로 좀 이게 시원치 않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한동훈 비대위 안 되니까 다른 비대위로 바꿔야 되겠어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와서 그렇죠, 또 그렇죠. 예. 지금 계속 집권 이후에 여당의 리더십을 계속 바꿔왔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해서 한동훈 비대위마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가 뭐 다른 수를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야당에 대한 비판만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비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색깔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이 보여온 그 어떤 방향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나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한동훈 참신해. 비대위가 그렇죠 나와가지고 뭔가 달라졌다. 그게 뭐 야당 비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방향이 뭐든 간에 야 이게 느낌이 뭐가 다르다라는 걸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어떤 자세도 그렇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 원래 윤석열 정권이 하던 거 아니야라고 하면 정권 심판론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거든요. 비대위 꾸린 모양새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권 심판론에서 이제 못 벗어나는 게 클 것 같고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강화된 조건 속에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 어떤 구도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져갈 확률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근데 야당은 이미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는 있어요. 이미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또 다수 의석을 또 점했을 경우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아지는 거지? 라는 의문은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160 몇 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똑같이 160 몇 석을 똑같이 가질 텐데 그럼 국회 상황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여당이 다수석을 가져서 만약에 이제 거꾸로 민심이 여당한테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몰아줬다고 치면 행정 권력과 국회 권력을 다 가져버리는 윤석열이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의 행태나 김건희 여사의 행태로 봤을 때는 앞으로 3년은 지금보다 더 해?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정권 심판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야당이 유리한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죠. 예. 야당이 유리하고 다수에서 가져갈 건데 예. 그걸로 그냥 땡 하고 야당이 이렇게 하고 만세 하고 끝내는 거냐 선거를.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우리가 똑같이 이게 그러면 국회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다수 의석을 또 가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국회랑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국회를 합니다. 그래도 다수 의석 똑같이 또 가져가지만 이 플러스 알파를 또 보여줘야 그게 또 제대로 된 좋은 선거운동 하는 거다. 이 거기에 말씀을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야당의 숙제다. 민동기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동기 기자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대항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들고 나온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586 청산론인 것 같아요. 586 청산론. 현재까지만 그렇죠? 놓고 보면 586 청산론을 통해서 아마 이 정권 프레임 심판론을 좀 뚫고 나가겠다라고 저는 10년 전부터 나온 프레임입니다. 예, 해석이 사실은. 되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어느 정도는 저 지지층한테는 먹힐 수는 있지만 지지층한테는 먹히겠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한테 과연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그걸 기대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86은 그 심판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수직적 당정 관계, 그러니까 비대위가 출범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한 거라는 얘기는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대위가 출범을 했을 때 결국 한동훈 비대위에 기대하는 거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뭐 정상화한다든가 혹은 보수 언론마저 요구했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뭐 해법이라든가 이런 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해법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 보수 언론인 조중동마저도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뭐 4월 총선 이후로 이런 거를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방안, 이를테면 일정은 잡아둬라. 그렇죠. 그런 거라도 해야 이게 설득이 가능한데 국민들 설득이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싫든 좋든 정권 심판론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민하 평론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면 비대위원은 제대로 지명을 인선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장관이라든가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증을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비대위원 인선한 걸 봐도요. 상당히 이념적인 색채가 두드러진 어떤 그런 위원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다음 그 한겨레에서 단독했던데 노인 비하성 발언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민경호 소장. 그 민경호 비대위원은 노인 비하 발언 외에도 최근에 또 하나 논란이 불거진 게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에 대해서 우수한 일본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다라고 또 말한 내용이 또 이게 알려졌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국방부에다 코칭했나? 아, 그러니까. 정신교육계 그 뭐 이렇게 이게 생각고 열도랑 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네? 이념 분쟁제육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586 청산론을 제기하면서 예. 비대위원들의 연령층을 내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언론들도 이제 그 부분을 주목을 했는데 그러면 연령층대를 내려놨다고. 근데 생각은 올라갔네요. 그렇죠. 예.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떤 그 국민의힘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의 상황.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좋든 싫든 정권 심판론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 또는 범야권의 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상혁 선수가 높이 뛰기를 하는데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높이 뛰는 그 바를 2m 30 또는 1m 80 그러니까 180석에서 아예 2m 200석으로 딱 올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올려놓은 이유를 아주 명확히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기준을 왜 저렇게 설정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조국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좀 듣고 이 200석에 관한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헌이란 게 있다. 그 개헌은 뭐냐면 헌법 전문에 5.18 넣는 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60 항쟁 다 찬성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 분권 공화국 넣고 대통령 중임제 넣고 엄청나게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19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변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만 넣자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넣고 싶은 게 많지만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균적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5.18 넣어버리면 아무도 반대를 못할 거예요.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가 됩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개헌을 한다 그러면 동의를 하실 거고 특히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리고 부칙에 이 헌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6공화국 하에 살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1987년 헌법은 6공화국이고 새로 만들어질 헌법을 7공화국이라고 이제 불리겠죠. 이게 지금 개헌하자는 이야기잖아요. 200석을 범야권이 얻어서 그 범야권이라는 게 이준석 신당까지 포함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윤석열 체제를 조기 종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4년 말에 대선을 아예 해버리자. 12월에. 그래서 과거처럼 12월 대선하자. 빨리 끝내고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이디어란 발상인데 이상적이지만 대단히 나이브하기도 하다.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네. 그 바람은 알겠어요. 네. 윤석열 정권 이를테면 역대 최악의 무능 정권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또 정치 발전이 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또 그리고 압도적으로 또 승리해야만이 윤석열 정권을 제어하면서 야당 중심의 어떤 정치를 펼 수 있다. 이런 얘기란 속에서는 충분히 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어떤 의미는 있어 보여요. 또 그런 희망 던져주는 거죠. 우리가 네. 목표를 잡을 때 목표는 항상 따뜻하게 잡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뭐 180석, 200석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좀 고려해야 된다. 과연 저것이 지지층에게는 열광시키고 야 맞아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200석 만들어내야지. 그래 개헌까지 가능하다고 해. 이런 데는 조금 그 지지층을 뭐랄까 좀 히팅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중도층에게 비치는 이미지는 뭘 것인가. 스윙보터들. 이른바 스윙보터들에게는 아니 지금까지 180석 갖고도 못한 개헌 200석이면 할 것 같아? 자 그들이 거대 야당이었는데 정권을 잡았을 때는 뭐 했고 또 야당일 때도 180석을 던져줬는데 범야권 연합을 통해서 뭔가 우리 개혁적인 조치들을 해내라고 어떤 기대를 던져줬는데 예. 뭘 했는데 이른바 기대감이 지금 실망감으로 바뀐 측면도 있다. 이것이 지금 묻혀져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예.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게 도드라지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효능감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도층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예. 야, 역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만과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저는 개헌론 저는 선뜻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야당이 완벽하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뭐랄까 좀 그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아야 되겠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 100% 동의입니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까지를 단축시켜내는 일종의 탄핵과 같은 발상인데 그렇죠. 그게 헌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두 번째는 헌법적으로 가능하다 할더라도 그 중도층의 여론이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 저는 개헌에 방점을 맞추고 싶으면 개헌 의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게 필요하지. 개헌 의석을 확보하자라는 걸로 그 개헌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개헌을 하느냐? 그렇죠. 이제 아까 뭐 쭉 좋은 말은 많이 했잖아요. 5.18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개헌에 넣어야 된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개헌에 뭘 넣어야 된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도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것들을 추진했잖아요. 그리고 논의가 개헌을 있었죠. 그렇죠. 실제 추진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수 언론 등에서는 뭐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막 하면서 공산당 얘기하듯이 막 반발하고 이러고 뭐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거기에 이제 당시에 자유한국당 등이 막 그 몰아가고 같이 몰아가고 공산당이라고 몰아가고 해가지고 코미디였는데 아무튼 그런 이슈 파이팅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한 거지 200석을 확보하자라는 거 가는 순간 이 얘기는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좋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신문에 나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탄핵 얘기다 이게. 그래가지고 200석 확보하면은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을 때 그게 인용되기가 어려우니 탄핵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개헌하면 빨리 그렇죠. 끝낼 수 있다. 개헌해갖고 부칙에다가 임기 단축시켜가지고 이제 탄핵하는 게 가능하다. 요 얘기를 한 걸로, 요 얘기만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잖아요. 사실상의 탄핵.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물론 탄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얘기가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얘기가 중도층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는데 보수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얘기 들으면 결집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옛날에 아까 이제 2004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총선에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 뭐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얘기였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 사실 참여정부에 대해서 좀 실망했던 어떤 그런 유권자들도 아니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뭉쳐가지고 다 이 탄핵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다 투표장에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열린우리당 아까 그게 탄돌이 2004년 총선이죠. 2004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보수층들도 상당히 실망해가지고 보수 언론도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층이 실망한 게 있으니까는 막 뭐 이 들이받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도 탄핵 얘기하면은 박근혜 탄핵 기억이 있어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또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게 자극이 되면은 그게 또 나오고 하면서 총선 영향으로 있어가지고 보수층 결집이 돼서 그게 어떤 의석수에 반영이 될 텐데. 그럼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저 말 때문에 개헌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의석수에 반영이 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개헌의 어떤 가능성에 있어서는 패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전략적으로는 별로 좋은 수 아니다. 그래서 개헌을 실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개헌에 대한 이슈 파이팅을 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총선 역할론의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아까 민동기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86 뭐 심판론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86 심판론 얘기하는 거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웃기냐면은 지금 민경호 비대위원 말씀하셨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조국 국서 그렇죠. 예. 뭐 한데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다 과거에는 어쨌든 뭐 참여연대도 하고 그다음에 민경호 비대위원은 이제 운동권 출신인 거지 않습니까? 네, 김경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 특권 정치에 대해서 한 번 쓴 영수증을 계속 내밀면서 대대손손 뭐 특권 정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수증은 특활비 영수증이 최고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인 건데 근데 이분들이야말로 한 번 운동권이었던 경력을 가지고 자기들만 운동권 비판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격을 막 흔들면서 보수 정치권에 가가지고 운동권 비판하는 걸로 스피커 키워가지고 지금 집권당의 비대위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거기에 맞는 사례지 않습니까? 한 번 쓴 영수증 계속 내밀면서 내가 보수 정치에서 스피커였고 또 비대위원도 하는 게 정확히 거기에 맞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로 지금 반격을 하면서 그게 86 심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냐? 자가당착이다. 학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사실은 이게 86 심판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눈에 막 띄기 시작하면은 이런 전선도 사실은 막
좋을 게 있겠느냐. 그렇죠. 희미해지고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네. 지금 전략적 판단과 움직임이 필요한 때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민동기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개헌 자체의 어떤 헌법적, 법률적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이런 문제까지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의미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동의를 제공하기 위한 네.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해라. 맞습니다. 그러기에는 150석이나 180석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뀌는 게 뭐냐. 지금이랑 똑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200석이라고 허들을 좀 높여가지고 제시를 하면 아 그래? 그러면 새로운 동인이 생겼네? 그러면서 더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자극적 약간 자극 요인? 예. 뭐 자극일 수도 있고요. 예. 뭐 동인일 수도 있고 예. 좀 더 이제 정권 심판론을 확대 강화하는 그런 발언이 좀 내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예.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음. 워낙에 지금 정권 심판론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것이 지금 야당에게 득이 되는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반신반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도권 민심일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역대 선거가 총선이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워낙 뭐 여기가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다 여기에서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40몇 %를 따내면 그 당은 뭐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예. 그 정권 심판론의 여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예. 흔히 말해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은 탄핵에 상당히 호의적일 겁니다. 근데 예. 대통령 탄핵에 상당히 호의적일 거고 개헌에도 호의적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정권 심판론의 여론이 굉장히 지지를 하면서도 민주당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탄핵이라든가 개헌이라는 어떤 그런 요인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야당을 지지할 거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의 중산층들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터들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욕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니까요. 뭐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본인들 세금 걱정. 민주당이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올릴 거다. 그러면 총선 잡고 개헌 잡고 대선까지 가면 그러면 이게 그 집값 떨어지고 또는 뭐 세금이 올라갈 거다. 그 이른바 스윙 보터들 안에 어떤 경제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집값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지금 정부는 보수 정부가 지금 집값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난받아야 될 마땅한 일이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들은 그런 현실적인 계산을 속으로 하고 있을 거거든. 그러면서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표명은 안 해. 그렇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좀 까까분해. 답답해. 저 잘못하다가 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있어. 하지만 본인의 이익은 지키고 싶어. 그런 쪽이 아마 민주당으로는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주변을 보면 제 주변에는 그런 수도권 중산층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그 층이 많죠. 그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반발, 또 무능 여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연말까지 여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특히 수도권 중산층들은 이런 구도, 정권 심판론과 소위 이른바 정권 안정론이라고 하는 전체 구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유능한 세력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나의 어떤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세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어쩔 때는 이해관계에서 굴절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저 세력은 뭔가 좀 믿고 맡겨볼 만해. 이런 느낌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환상이든 뭐든 간에 이미 그런 게 있어. 있죠. 예, 그게 실체가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온전히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그런 수도권 중산층의 그 민심을 담아내고 있느냐. 저는 이건 퀘스천이다.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텐데 하나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이겠죠. 예. 혁신과 관련해서 혁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뭔가 좀 물갈이, 쇄신 이런 의미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180석 줬는데 또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어. 지금도 뭐 거의 거대 야당이야. 근데 이 야당이 정말 유능함을 가지고 있어? 지금 야당의 뭐 대표부터 시작해서 야당의 전체적인 정체성이 우리를 이해를 대변해서 뭔가 유능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이다. 그렇다면 전체 구도에서는 뭔가 안정적인 수치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선거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상당히 이게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그런 상황에서 180세, 200세 운운하는 것은 자칫 이게 중도층의 민심에 좀 역행하는 그렇죠. 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려하는 거죠. 여론조사는 상당히 이제 남들 의식을 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화 면접원 조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바이어스가 낄 수도 있거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대답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라는 게. 그래서 속마음은 그래서 그 과거에 그 구글의 그 리서처 아주 유명한 그 부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실업률과 뭐와의 연관관계가 구글 리서치를 쭉 따져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독방에서 검색하는 그걸 가지고 대선이랄지 총선을 맞추니까 그게 가장 근접하더라.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본인들 이익 생각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작동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냥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겠구나. 하지만 분명히 분노하고 경제적으로 역량이나 능력도 지금 못 보여줬어요. 분명히 못 보여줬죠.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부총리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보여줄까? 거기에 관한 좀 해답을 줘야 뭔가 이게 우르르 몰려가지 그러지 않으면은 상당히 뭐 과거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 거기다가 워낙 못하니까 이제 조금 주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도의 큰 정당이면 근데 이 작은 정당들은 뭐 어떤 뭐 당위와 명분 정도를 그냥 주장하는 걸로 사실 다 때울 수 있습니다. 진보 정당.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작은 정당, 군소 정당들 뭐 이번 선거판에는 또 군소 정당 중에 진보 정당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이준석 신당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당들은 뭐 대충 자기가 대변하는 어떤 계층에 대해서 그 계층에 맞는 어떤 식의 어떤 당의 명분을 주장하는 걸로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처럼 뭐 이게 뭐 정치학적인 분석으로 하면 뭐 포괄 정당이지 않습니까? 여러 계층의 이해를 다 대변해야 되고 또 어쨌든 수권 정당이지 않습니까?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위치에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요거 이상의 굉장히 정교한 비판이 필요해요. 정교한 비판, 정교한 대안이 필요하고 그거는 어쨌든 전문가 그룹들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최경영 기자처럼 그 정도의 이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저 얘기는 확실히 맞아라고 이 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의 이 비판과 대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렇게 되면은 경제 좋아지겠네. 또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보솔론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그런 비아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많이 웃었던 게 이제 이 일보의 논설위원이 올라가는 집값 못 잡는 정권을 많이 봤는데 가만 놔둬도 떨어지는 집값 못 잡는 정권 처음 본다. 이렇게 쓴 걸 봤는데 자기가 잡아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 가진 사람들 그 집값 떨어지는 거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누가 봐도 뻔하지 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충격적인 뉴스가 이제 PF 대출 때문에 난리 났다 이거 건설사들. 태형건설까지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거 뭐 떠받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고민들이.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그것도 엄발의 오줌독이지. 그렇죠. 엄발의 오줌독인데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개미들이 연말 되면은 이거 주가 출렁이는 거 그것 때문에 이 표심이 흔들릴까 봐 대통령이 우겨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역대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좋으면 집권 여당이 무조건 유리해. 그렇죠. 예, 무조건 유리해. 그래 다 모든 정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꼼수 부리면서. 그렇죠. 그런데
요런 게 꼼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잣대에서는 그래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어쨌든 내 주식 그다음에 내 부동산이 그렇지.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는 그렇지만 실제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는 예. 그것 때문에 표심이 안 흔들린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비판과 대안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그게 지금 당신의 어떤 그 잠깐의 어떤 그 재산을 유지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게 항상 이 결정이 대통령이 단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오늘의 표심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계속 고착화되면 어떤 경우 어떤 시점에서는 이런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신 재산도 이것 때문에 쪽박 찰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번에 결정 과정을 보면은 이 양도소득세 이거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어쨌든 10억에서 50억 올린 거. 네. 대주주 요건. 추경호 부총리도 사실은 정치인 출신인데 네. 그 관료들은 다 반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관료 출신이죠. 예. 그렇죠. 원래는 예. 관료 출신이지만 어쨌든 한번 찍고 와서 이제 부총리 하는 건데. 근데 그것과 주가는 사실 아무 관련이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추 부총리도 그게 아니까 그렇죠. 이거 뭐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해라라고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신문까지 다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해서 개미들 마음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유, 다른 사안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떠받쳐가지고 집값이 떠받쳐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안, 다른 경우에 이것 때문에 연결된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이러다 다 죽을 수 있지. 그렇죠. 어떻게 예. 될 거냐. 이거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위기감이 생기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어떤 세계관은 우리도 정권 잡으면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 쪽에 가까운 거 아니냐.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 지금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네. 이러한 어떤 설명력을 갖춘 플랜을 잘 짜서 그렇지.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민동기 기자는 덧붙이시다시피 경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안 해.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그렇죠. 예,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내년 경제가 사실 그렇게 정부 여당의 바람대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아니 그게 어떤 수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금 냉정히 놓고 봤을 때 예. 내수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딱 한마디로 비료할게. 1.4% 경제 성장률을 올해 지난해 했을 것 같은데 2023년에 그게 나중에 이제 확정된다고 하면 보통 이게 한 60년대 이후에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딱 경제 위기 아니면 1.4%가 안 나왔어, 한국은. 네. 근데 이거는 경제 위기도 없었는데 지금 1.4%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1.4%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4%가 나와준다고요. 다른 애 같으면 5%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올해도 또 2%나 LG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1.8%를 예측을 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과거와 같은 V자 반등도 없는 경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저효과도 없다. 그러니까 상저하고가 아니고 낮은 걸음으로 계속 임하는 그런 경제인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잘 설명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고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이상한 짓만 하면서 주가나 부동산만 단기간에 총선 전에만 바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아주 정말 괴물 같은 정책을 하고 사실은 예. 내수가 부진하고 예. 수출도 부진하고요. 예. 이 기조는 내년까지 계속 이제 올해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새해 첫날 우울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현실적이죠. 현실이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근데 저는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에만 해법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우리의 내수 부진, 수출 부진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결국엔 이게 대외, 외교, 정치 이 문제랑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중국, 러시아랑 그렇게 척을 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내수 부진하고 수출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해법은 중국과 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그렇죠.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나 야당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전 있는 전략을 좀 내놓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 외무부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또 살벌한 얘기를 했습니다. 분쟁 위기 2024년 분쟁 위기 지역이 아프간, 대만, 한반도래요.
2024년. 2024년에 분쟁 위기 지역을 3군데 꼽았거든요. 아프간, 대만, 한반도예요. 왜 우리야?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부가 왜 한반도를 넣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위협뿐만이 아니라 결국 대만이라든가 한반도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한미라든가 북중러 사이에 위협이 고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외교 관계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내수 부진에 수출 부진인데 이 부진이 이런 요인 때문에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푸틴이 형 무섭네.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부가 뒤끝이 있네. 왜 연초부터 이런 거를 딱 한반도를 찍어서 경고를 했을까? 이거는 정말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15만 원인가 받고 공장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1조짜리를 15만 원 받고 팔았다는데 중국하고도 안 좋고 러시아하고는 이제 완전히 포탄 사실상 그쪽으로 다 보내가지고 그거 다 알아버렸고 사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예,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다 알아버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가치 동맹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미국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잖아요. 우리가 100조나 투자를 했지만 뭘 얻었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잘 봐야 될 텐데 참 큰일이네요. 총선을 흔들 다른 변수를 한번 짚어본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통과가 지난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그 거부권 이제 행사를 하긴 하겠죠. 뭐 1월 언제쯤에는 하겠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이거는? 그 보통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그 제2요구권, 그렇죠. 거부권을 15일 이내에 15일 이내 국회로 이제 넘겨주도록 돼 있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제2권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의결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국회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 언제 하느냐는 또 다른 이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빨리 이걸 하겠지. 하자고 네. 하겠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최대한 늦춰서라도 이게 어쨌든 기왕의 거부권이 이게 뭐 재의결에서 부결될 상황이라면 최대한 끌면서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저쪽 지금 여당의 공천 탈락자들 또 한 최소한 10명에서 15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그러면 200석이 될 수도 있네.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180 가능성을 최대한 어떤 상황을 좀 만들어내는 상황을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게 한 2월 달까지 끌고 가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공천을 계속 늦출 수밖에 없어요. 근다고 해서 또 공천을 만약 늦출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네. 왜 선거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정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데서 뭔가 여야 간의 셈법이 좀 다르게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계속 특검법 거부권 공방 국면이 상당 기간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걸렸네. 삿바 잡고 저 되치기에 좀 걸린 것 같은데요. 근데 재의결로 특검법이 통과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기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이 재의결로 특검법을 만약에 통과시키려고 만약에 시동을 건다면 아마 그거는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아마 그 시기를 저울질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은 일단 그냥 산수만 했을 때 이번에 180표로 통과가 됐잖아요. 180석. 근데 298명이 제적의원이거든요. 그러면 180표를 일단 저는 20개만 어디서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19표에서 20표 정도만 이탈을 시키면 이제 이게 재의결할 때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완전히 호미거리구만.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변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재의결에서 통과를 시킬 때 민주당과 야당이 180석 단일 대우를 지킬 것인가? 또 거기에서 저는 그것도 좀 변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어찌됐든 한 20석에서 25표 이탈표는 일단 확보를 해야 이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 김건희 특검을 그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설사 뭐 이재명을 반대하는 비명계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신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에는 동의하지. 그렇죠. 거기서 다른 초이스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찌됐든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니까. 무기명 투표라는 점도 변수고 또 거부권 행사했을 때와는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걸 또 뭐 민주당 의원이 됐든 아니면 국민의힘
뭐 공천 탈락하는 현역 의원이 됐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홧김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당론과 만약에. 다른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이게 변수긴 어. 하지만 어찌됐든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보수 언론의 논조를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조중동의 논조는 계속 일관됩니다. 어떤 거냐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그 특별감찰관 제도라든가 예. 아니면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정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를 내놓아야 그래야 조중동도 여론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용산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늦었어. 네, 늦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게다가 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게요? 이걸로는 너무 늦었어. 2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못 받아들여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조중동의 논리인 거예요. 이거라도 내놔야 우리가 여론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나 용산의 분위기는 전혀 아니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전혀 아니지. 조중동이 상당히 요즘 이 지면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딜레마가 많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조중동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특검을 어떻게 해주세요까지는 씁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검을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끝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행간을 계속 써요. 근데 그러니까 특검을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끝내는 거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뭘 해줄 거야라는 기대를 걸었다가 특히 조선일보 앞장서 가지고 그 해석까지 해가면서 맞아요. 말 한마디에 그 과대 해석까지 과대 포장 과대 해석까지 해가면서 뭔가 기대를 걸었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안 되니까 또 실망감에 빠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이게 이탈표 때문이든 김건희 뭐가 됐든 간에 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김건희 특검이 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제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이게 정말 뭔가 나와가지고 뭔가 정의가 실현이 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단죄가 가능해지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하지만 또 이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시일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이고 물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보지만 법적인 단죄가 가능한 데까지 가는 거냐 그건 또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기대를 이만큼 해놨는데 그 기대에 못 맞추는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검 자체의 법적 논리 내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미 대통령이 내세운 무슨 뭐 공정이니 상식이니 그런 거는 상식. 이미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이걸 재의결 국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의 여야 줄다리기 이런 거는 사실은 이미 부수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시점에 이미 다 끝장이 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 아까 그 중도 스윙부터 우리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대부분은 그래도 저거는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혹시 총선 때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게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셈법도 할 수 있고 또 관련돼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 이런 절차로 갈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 소위 방탄 특검이라고 하는 걸로 총선 때까지 끌고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야권의 대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뭐 특검법도 마찬가지지만 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심판 이런 구도를 끌고 갈 수 있으려면 전반적으로 범야권 최대 연합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주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네. 연결되어서 이것이 민주당만이 일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윤석열 정권 심판 또 김건희 특검 이렇게 관철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이른바 반윤연합 그것도 범야권 최대 연합을 민주당이 중심에 대해서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이슈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된다. 그런 저는 민주당의 노력이 지금 이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당히 그러니까 심각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심각성이라는 거는 온갖 이제 뭐 소문, 뭐 지라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수 언론 말씀하셨잖아요. 보수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위험 수위예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TV조선 이런 데서 표현을 할 때도
이른바 이제 뭐 이철규 의원, 박성민 의원, 이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실세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박성민 의원을 표현할 때 수사가 이분들이 공천 전략을 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천 전략 그렇게 해가지고 망할 수 있다. 이분들 잘라야 된다. 뭐 이런 논조인데 그때 표현할 때 수사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할 때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갑자기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만뒀는데 조선일보 사설이 왜 갑자기 그만두냐 이게 이상하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사설을 쭉 읽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만뒀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지난번에 김성한 남보실장이 그만둔 것도 그렇고 그때 뭐 이전 비서관하고 외교비서관 그만둔 것도 논란이 많지 않았느냐. 거기서도 제가 받는 찌라시하고 똑같은 걸 받는가 보네.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똑같은 뭔가를 대통령실에서 우장창창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정권하고 한편이어가지고 이 정권 결사옹이 이런 태도일 텐데 굳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봤더라도 한편이어가지고 이거는 안 쓰겠죠. 안 써야 되겠죠. 그런 태도면. 그건 뉘앙스가 묻어나잖아. 그렇죠. 근데 굳이 지금 쓴단 말이에요. 뉘앙스가 묻어나. 그런 걸 왜 쓸까라고 생각하면 좀 알아들어라 이제는. 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제발 좀 알아들어 주세요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데 지금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막 무슨 CBS 라디오 이런 데 나와가지고 대놓고 지금 김건희 여사 비선이다 이런 얘기 직전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에서 내가 확정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대표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몸담고 있던데 공격하는데 쓰기 싫어갖고 얘기는 안 하겠다. 이 수준까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대선 때 또 총선 때 무슨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 제가 뭐 그 구중궁궐에서 지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거는 구중궁궐 하고 싶지 않아갖고 옮겼다고 주장하지만 구중궁궐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구중궁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정치권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잘 구별해 보면은 판별해 보면은 거기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안 좋은 최후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정치권에서 이 정파 관련 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연합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야당이 여당에서 이탈한 사람들까지도 묶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건 전 좋은 지금 뭐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조중동 보수 언론의 스탠스가 총선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수위를 굉장히 높였다가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약간 또 속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호흡기는 대놔야죠.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김대기 비서실장 갑자기 이제 물러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중동이 거의 비슷하게 사설을 쓰는데 입장은 그거예요. 용산에 더 이상 예스맨은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사설을 씁니다. 그러니까 충성파만 있기 때문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 빨리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관섭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스맨이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스맨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라도 이런 식의 충성파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표면적으로 지금 용산하고 조중동이 약간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박근혜 정권 때도 결국 그 비극이 잉태된 거는 그렇죠.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정권하고 충돌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TV조선부터 시작했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진동 지금 뉴스버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최순실 문제 그랬고 사실 우병우 전수석 문제는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청와대하고 싸우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점이 됐을 때 그 갈등 관리가 안 되면 비극이 벌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극이 빨리 벌어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빨리 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야당이든 누구든 간에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린다는 거죠. 신당 마지막 변수는 이제 신당일 것 같습니다. 경제 다음에 마지막 변수는 신당일 것 같은데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 표도 조금 잡는다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신당이 혹시 또 이석현 의원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이 어느 정도
될지, 사이즈가 될지, 그다음에 이제 조국 신당 또는 조국 전 장관 또는 진보적인 또 다른 그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글쎄요, 뭐 이제 신당이라고 하는 게 이미 연말에 이준석 신당이 사실상 창당 뭐 했다고 해도 선언을 했다고 해도 그렇죠. 선언을 했죠. 창당을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 뭐 연초에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상수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다당제로 치러지는 총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신당의 여파가 과연 2016년에 뭐 안철수 국민의당의 정도의 어떤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제3당이라고 하나의 틀로 우리 정당사에 자리를 어떤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일 텐데 저는 이게 각계약진을 할 경우에는 그 뭐랄까 각 세력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렇게 파괴력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그나마 의미가 있으려면 제3당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단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를테면 빅텐트론 같은 건데 빅텐트 아니면 별 영향 없다? 나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미미하다?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준석 신당의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는 사실상 이준석 신당과의 어떤 그 관계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금태섭 새로운 선택의 그 정당도 거기는 김종인이 있으니까. 김종인이 뒤에 또 예. 버티고 있고 또 실제로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나봤습니다만 이낙연, 이준석까지 다 포괄하는 것에 더 훨씬 관심이 많아요. 아, 오히려. 오히려 예. 자기들의 독자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제3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 정당사에 한번 이게 또아리를 틀겠다. 규모를 한번 키워보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예. 빅텐트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거대 양당의 구조 속에서 의미 있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제3당의 깃발을 내걸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가 되면 저는 수도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호남이라든가 영남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는 뭐 부분적인 인물 경쟁에 따라서 조금의 미미한 영향이 있겠지만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그 파고가 커질 수 있겠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처럼 도토리 키재기식의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뭐 이를테면 또 금태섭 신당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그 효과가 양대 정당의 어떤 그 의석을 갉아먹는 수준, 몇 석 정도를 갉아먹는 이런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대략적으로 동의하는 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양당의 구심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된다 또는 과거와 같은 이제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간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제3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제3지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금태섭 신당의 어떤 존재 의의라는 거는 사실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상 존재 의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손에 이낙연, 한 손에 이준석 손잡고 이렇게 둘이 중매를 마치 시켜주듯이 우리가 중매했어요. 라고 할 때만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면이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 그 그림이 아닌 이상 이게 의미가 없게 됐는데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이분들이 뭉치게 되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거의 유일하게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들어갈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권역별이라는 게 지역별 권역별이 들어가서 각 권역별로 예를 들면 7%, 8% 이상의 득표를 할 경우에만 국회의원이 배분될 경우에 그 외부적 조건 때문에 이거 제3지대가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 각 당 모두가 불가능하겠습니다. 라는 게 강하게 이 틀이 성립이 되면 그러면 사실 그냥 두면은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그냥 둬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한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어라는 게 전제가 되면은 사실 각자 있어도 되잖아요. 그냥 따로따로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이렇게 안 뭉쳐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작동을 할 건데 이 7%, 8% 최소한 권역에서 그렇게 못 얻으면은 한석도 없을 거야. 라는 제도가 돼버리면은 안 뭉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좀 더 강력하게 이 구심력이 작동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뭉칠 수도 있겠다. 그럼 뭉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뭉치게 되면은 그거는 좀 더 파괴력이 클 수도 있겠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정책과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뭐 같은지 다른지 뭐 잡탕인지 뭔지 그렇죠. 뭐 알 수가 없는 당인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되면 그래서 사실 그냥 두면은 지금 네. 파괴력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렇게 파괴력은 없다고 봐요. 파괴력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의미와 좀 이 가치를 가지려면은 지금 나오는 신당들을 흔히 말해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물음표가 항상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나마 지금 거론되는 신당 가운데 좀 가치라든가 지향점이 분명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좀 변화라든가 이런 걸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가 끄덕일 수 있거든요. 명분. 예. 예. 나머지 신당은 솔직히 어. 잘 모르겠어요. 어. 자, 그랬을 때 그럼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게 반윤 아니면 반명. 반윤 반명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뭐 뜻이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반윤 반명에 대한 여론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 반윤 반명 여론이 제3당 신당으로 가려면은 또 다른 가치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또 선거제 개편하고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의 어떤 그런 파괴력 이거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냉정히 말해서. 근데 이제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 한정하면 왜 그 부분을 왜 한정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신당은 총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이제 성과를 거두기 아마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데 대선을 만약에 전제하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선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이제- 누구랑 손잡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독자적인 어떤 대선 후보.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수 정치가 해청오열을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총선 이후에 그렇죠. 윤석열 정권 말기에 가면 이제 지금 보수 정치의 큰 틀에서 대권 주자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왜냐면 말기가 올까요? 윤석열 정권의 말기가 오겠죠. 이게 뭐 영구 집권하는 게 아닌 이상 말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되면은 대통령 보수 진영 내에서도 대통령의 이제 어떤 어떤 그립이나 이런 게 사실상 이제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역대 우리가 민주주의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현재 권력하고 DNA가 똑같은 미래 권력이 등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DNA가 다른 사람이 미래 권력이 그 여당 내에서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야당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야당에서 무슨 대권 주자가 나오더라도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하고 가장 격렬하게 뭔가 대립하거나 뭔가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이 대권 주자가 됐다라고 볼 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고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고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 만약에 승부수를 걸어서 됐을 때 그런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될까 그것도 모르겠고 할 때 여전히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준석을 미워하고 또는 좋아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 관계없이 그렇다고 할 때 요 캐릭터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 보수정치 말기에 요 윤석열 정권 말기에 이합집산 과정과 재편 과정에서는 이 세력이 뭔가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신당의 파괴력 자체에 대해서 높게 보지 않지만 앞서 지금 두 분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정당사의 뭔가 다당제 정치, 정책 정당의 의미, 그래서 제3정당의 필요성 이것을 설명해 내면서 그다음에 또 미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같은 어떤 인물 상징성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될 수 있다면 그걸 떠받치는 게 예를 들어 기성 정치 세력인 거죠. 반윤 반명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아마 총선 국민이 본격화되면 하위 10% 되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비명일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일단 현실적인 부대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번 선거에 의미 있는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낙연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내려놓겠다. 제3정당 만들게 해달라. 그리고 이게 넓은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또 심판도 같이 가겠다.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낸다면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거 다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제가 빠뜨린 변수가 한국적인 변수, 한국에만 있는 변수가 딱 하나 있네. 생각을 해보니까 정책 이야기는 워낙 그래서 복잡해서 나중에 따로 특집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한국에만 있는 변수가 검찰 변수거든요. 검찰 캐비넷 변수가 하나 있어요. 검찰 캐비넷 변수. 이게 1월부터 4월까지 뭔가를 지금 하려고 검찰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어떤 보수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면 정치에서는 그게 실체다. 그런 인식 자체가 실체다. 검찰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여론조사하면 한 뭐 김건희 특검 이상으로 나올걸요. 검찰이 여론 장난치고 정치 하는 것 같냐 안 하는 것 같냐 그러면 하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한 80%는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압수수색 하지는 마시고. 예. 저는 그냥 그런 국민 여론을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건데 검찰의 캐비넷 정치가 뭐 1월부터 3, 4월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근데 저는 예. 그 카드를 아마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파괴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그 카드를 쓰기에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요직에 기용이 됐고 이번 총선에 또 검사 출신들, 참모들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과연 검찰의 그 카드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카드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이성균 배우 그 사망 예.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또 뭔가 또 2월 달 좀 돼가지고 뭐 진짜 징하네 저 인간들 그런 어떤 역풍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예.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당장은 민주당만 하더라도 검찰이 송영길 대표 구속 이후에 예. 연말에 허정식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지 않습니까? 그 돈봉투 관련 의원들만 해도 벌써 1월 내내, 1, 2월 내내 한 명씩 불러도 그렇겠죠. 매일 그 매일 언론을 하겠죠. 도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또 결국은 뭐 형님, 동생, 아우가 다 지금 검찰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비대위원장 장악해, 대통령 장악해, 뭐 또 뭐 방송통신위원장, 어떤 다른 말하면 언론을 또 장악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된다면 그런 우려를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떤 장난치지 않겠냐. 이게 선거에 그러나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유권자들의 의식이라는 게 대단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순풍이 불지 역풍이 불지 그렇지. 그건 자신들도 아마 장담 못할 거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떤 깨어 있는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지켜는 봐야 돼. 지켜는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에 임박해서 수사를 정치인 수사나 이런 거를 펼치면 그게 오히려 수사가 좀 망가지죠. 왜냐하면은 아 저거 총선 앞두고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수사가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돈봉투 수사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오히려 예. 핵심적인 사람들만 소환하고 나머지는 좀 소문 안 나게 수사하는 게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풀려고 하지 않을까 그 문제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검찰 캐비넷보다도 재판 문제가 사실 민주당 재판. 입장에서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제 부담스러울 거고. 총선 전에 혹시 해결될 수 있는 1심이 나올 수 있는 재판이 있긴 있네요. 지난번에 이제 뭐 1심인지 뭐 네. 항소심이 될지 뭐 그런 거는 이준교사 같은 경우는 이준교사는 쉽기 때문에 예. 3월 중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워낙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가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런 정치인 수사나 이런 걸로 돌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검찰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상황 조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정치권 수사가 아닌 다른 걸로 이제 좀 분위기를 몰아가고 싶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을 좀 해야겠죠. 대기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왜 이래 사주하는 것 같잖아. 대기업도 힘들어. 그래서 정의구 그렇게 그만해. 떡볶이 먹고 지금 해외 돌아다녔는데. 아이 그러면 술을 주지 말든가. 이제 떡볶이를 뭐 열심히 안 드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네 뭐. 그럼 폭탄주를 먹이지 말든가. 하나만 해줘. 혹시라도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잘못을 했으면 이제 죄를 받아야겠지만 잘못도 없는데 하지는 마시기 바라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상상의 나래도 펼칠 수가 있다. 예, 네. 참 재밌습니다. 한국 정치. 예, 신년 특집 최경련의 정치 본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아침 9시에 조수진 변호사가 정치 본색 진행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